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아시지만 실제 전투의 모습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트루프아티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프랑크 왕국편과 우마야 왕조편을 기초로 과연 이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리아 지방까지 진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갈리아에서 프랑크족과 만나서 어떻게 패배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당시 프랑크족이 사용한 도끼와 방패도 소개해드립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먼저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략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계속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 무제에 의해 떠밀려서 시작된 민족 이동에 따라 4세기가 되면 훈족이 동쪽에서부터 유럽을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자 흑해 부간에 있었던 고트족들이 서쪽으로 떠밀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동고트족은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고, 서고트족은 발칸 반도를 따라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갈리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리아 지방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프랑크 왕국을 만나게 되고 프랑크족에 의해 떠밀려서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의 민족 대이동이 끝난 이후에 트루프아티의 전투의 전장이 되는 갈리아 지방은 라인강을 따라서 북에서부터 넘어온 프랑크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베리아 반도는 프랑크족에 의해 떠밀려 내려온 서고트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 갈리아 지방과 이베리아 지방을 나누는 피레네 산맥 너머에는 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아키텐 공장령이 있었다는 점 같이 배경 지식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서고트 왕국은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서고트 귀족 중 일부가 북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던 이슬람 군대를 끌어들여서 서고트 왕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우마야 군대는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이베리아 반도에 입성한 후 과달레테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기세로 북쪽 일부를 제외한 반도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때 우마야 군대를 이끈 무장이 바로 지난 우마야 왕조편에서 소개해드린 베르베르인 출신의 장군 타리크 이븐 지아드인데요. 지브롤터라는 지명 자체가 타리크의 산을 뜻하는 아랍어 자발 타리크에서 파생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좋은 결과를 낳은 적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인데, 이런 장면을 대할 때마다 아직도 자주국방을 완성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참 슬프게 느껴집니다. 우마야 왕조의 최종 목표는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간 후에 계속 진군해서 일전에 공략에 실패했었던 콘스탄티노플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리아 지방은 피레네 산맥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산맥 너머에 존재하는 적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마야 왕조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718년부터 조금씩 산 너머에 있는 아키텐 공국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키텐 공국의 통치자 오도 대공이 우마야 군대 내 아랍인과 베르베르인 간의 이간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약탈에 성공하며 아키텐 공국의 약세를 인식하던 터에 이간책까지 등장하자 우마이야의 압드 알 라흐만 장군은 732년 본격적으로 갈리아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도 대공은 프랑크 왕국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당시 프랑크 왕국의 궁지였던 카를 마르텔이 약 15,000에서 2만의 중무장 보병을 이끌고 남하하여 프랑스 남서부 트루와 푸아티에를 잇는 중간 지점에 진을 쳤습니다. 다만 역사학자마다 군대의 규모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군사의 수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732년 10월 알 라흐만과 카르의 군대는
드디어 조우하였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양군이 맞닥뜨린 지역은 끌란강과 비엔느강이 트루와 푸아티아의 사이에서 합류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투 준비를 말씀드리자면 프랑크 군대는 10월의 추운 날씨에 어울리게 쇠민을 갑옷 위에 여우털 모피 옷을 입고 긴 칼과 프랑시스카, 원형 방패로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마이야 군대는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에 가벼운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준비태세에서 이미 이슬람 군대는 이길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게다가 양군은 진을 친 후 먼저 약 일주일간 탐색전을 펼쳤는데 결국 8일째 되는 날에 알-라흐만이 기병대를 이끌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를은 과거 로마군의 장기였던 밀집 대형으로 방패와 방패를 서로 연결하며 방어벽을 형성했고, 이슬람 기병대는 자신들의 전투 방식대로 쇄도한 후 창을 던졌지만 방패를 연결하여 관통을 막고 원통형 철제 투구에 쇠민을 갑옷까지 입은 프랑크 병사들을 뚫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슬람 기병대가 프랑크 군대의 진영을 뚫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는 간헐적이어서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프랑크족은 적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신들이 자랑하던 투척용 도끼 프랑시스카를 던지며 반격했고, 갑옷이나 방패가 없었던 우마이야 군대는 프랑시스카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라흐만이 전투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슬람은 어둠을 틈타 황급히 퇴각하였고, 그렇게 트루푸아티의 전투는 프랑크 왕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투 카를에게는 명예롭게 마르텔, 즉 망치라는 별명이 새롭게 붙여졌습니다. 트루푸아티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프랑크족의 무기는 라운드 실드와 프랑시스카입니다. 원래 로마군에 맞서던 시절 게르만 군사들은 경무장을 한 채 긴 칼을 휘두르며 백병전을 하는 전투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8세기경부터는 로마군처럼 대형을 유지하면서 싸우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육중한 방패로 서로 몸을 밀착한 채 방어벽을 치고 있으면 아무리 숙달된 기병이라 하더라도 쉽게 뚫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크족이 사용했던 라운드 실드는 말 그대로 둥근 방패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세 서유럽 국가에서 많이 사용된 방패를 칭하는 말로 쓰이죠. 방패는 참나무를 3cm 두께로 가공해서 만들고, 표면에는 가죽을 입히거나 가장자리에는 금속 고리를 끼워서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엄보우 또는 어부라 부르는 금속재 방패심을 만들고 그 부분에 손잡이를 달아 방패를 쥐는 주먹이 들어가도록 구성했습니다. 크기는 30에서 100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0.5에서 2kg 정도입니다. 라운드 실드는 프랑크족뿐만 아니라 앵글로색슨이나 바이킹들도 많이 사용하였는데, 값비싼 무기여서 돈이 많아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꽤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게르만인들은 방패를 전장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큰 치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 방패를 잃어버릴 경우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일부러 자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방패를 원형으로 만든 이유는 당시 게르만의 주요 부대가 말을 타지 못하는 보병들이었기 때문에 걷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원형으로 만든 것이었죠. 프랑크족의 대표적인 투척용 도끼를 프랑시스카라고 부릅니다. 흔히 금속 재련술이 발전하지 못한 야만족 무기의 상징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칼이나 창이 전장에서 중요시되기 전까지는 도끼가 싸움의 대표적인 무기였습니다. 프랑시스카의 전체 길이는 50cm 정도이며 무게는 손잡이를 포함해서 대략 1.4kg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도끼처럼 표적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부숴버리든가 아니면 베어버리고 튕겨나가는 방식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사정거리는 대략 20m 정도였는데 12-15m 정도에서 최고의 명중률과 살상력을 발휘했습니다. 프랑크족은 프랑시스카를 신성한 무기로 여기고 성인 남성에게만 휴대를 허용하였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매매가 허락되지 않았던 무기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트루푸아티의 전투 이후 카를 마르텔이 프랑크족 군대를 본격적으로 기병화하면서 대표적 보병 무기인 프랑시스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트루푸아티의 전투는 이전 로마 시대에 있었던 대규모 전투나 근대에 벌어진 회전에 비하면 실제 전투에 동원된 병력 규모는 크지 않은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벌어진 투르에서 당시 서유럽의 중심 도시 파리가 200마일 정도 떨어진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만약 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서유럽 전체가 이슬람화 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비록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카를 마르텔은 광활한 개활지에서 느린 보병으로는 공세적 전투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기병을 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르파티의 전투 이후에 총포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중세 기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